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한번 정말 쑥쑥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순 뉴스 요약은 아니고요. 사업의 본질, 재무 상태,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어제, 그러니까 9월 11일 주가는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또 그 배경은 뭔지, 최신 뉴스부터 재무제표, 시장 상황, 경쟁 환경까지 정말 꼼꼼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투자 관점에서의 적절성, 이걸 따져보는 거죠. 기업 분석이라는 게 뭐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뭘로 돈을 벌 것인가, 재물은 튼튼한가, 미래 성장 동력은 뭐고, 시장이나 경쟁 속에서 위치는 어떤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한올바이오파마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좀 입체적으로 보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한올바이오파마, 이게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1973년에 설립됐으니까 와, 역사가 꽤 깊은 제약회사인데요. 네, 맞아요. 거의 반세기 역사를 가진 회사죠.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업, 그러니까 의약품 만들고 파는 거요.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ETC라고 하죠. 그리고 약국에서 바로 사는 일반 약품, OTC, 둘 다 하고 있고요. 뭐 소화기, 순환기, 비뇨기, 내분비계, 다양한 질환 영역 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자료에도 자주 나오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탑이라든지 전립선암 치료제 엘리가드, 항생제 노르믹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기존 사업이 일단 회사의 안정적인 기반입니다.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 뭔가 새로운 걸 쌓아 올리는 거군요. 그게 바로 시장이 주목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인 것 같고요. 이쪽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이고, 또 한올바이오파마의 미래 가치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 아직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분야들,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하죠.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분야에서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개발 중인 주요 신약 후보 물질로는 FcRn 저해제 계열의 바토클리맙, 이게 회사 내부 코드명은 HL161BKN이고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에서는 IMVT140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탐파너셉트, 코드명 HL036, 이 두 가지가 지금 글로벌 임상시험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모회사적인 대웅제약,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 특히 미국 회사 이뮤노반트와의 협력이 신약 개발 속도나 나중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FcRn 저해제. 이거 약간 생소한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FcRn 저해제라는 건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있잖아요. 그 원인이 되는 특정 항체, 자가 항체라고 부르는 IgG의 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의 약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불필요하게 높아진 자가 항체를 이 약물이 이렇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바토클리맙이 바로 이 계열 약물이고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을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가 항체를 줄여주는 약이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회사 최근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마침 자료에 최신 분기 실적이 딱 나와 있네요. 네, 가장 최신 정보죠. 2025년 2분기 실적.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매출액이 407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 늘었고요. 영업이익 11억 원, 당기순이익 6억 원, 이걸로 전부 흑자로 돌아섰어요. 2025년 상반기 전체 누적 실적을 봐도 매출 76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흑자입니다.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소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 초기 자료에는 2025년 연말 예상치로 매출 1,987억, 영업이익 11억 이렇게 제시되기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였고 확정된 2분기 실적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 파악은 이 2분기 확정 실적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흑자 전환.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신약 개발은 워낙 돈 먹는 하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영업이익 11억 원. 이게 앞으로 쏟아부을 R&D 비용 생각하면 좀 빠듯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 같은 건 어떤가요? 혹시 자료에서도 이런 재무 부담 가능성 이런 거 지적하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그 R&D 비용 부담이랑 재무 리스크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죠. 2025년 3월 기준으로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50억 원 정도? 그리고 비교적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한 175억 원 수준입니다. 2025년 연말 예상치 기준으로는 자산 총계 3,274억 원, 부채 총계 1,484억 원, 자본 총계 1,790억 원으로 전망됐었고요. 여기서 부채 비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2025년 3월이랑 12월 예상치 모두 82.87%로 나왔어요. 일부 자료에서는 부채 비율이 30% 미만이다 이런 언급도 있긴 했는데 여러 자료에서 82.87%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선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 그 30% 미만 언급은 다른 시점이나 기준, 예를 들어 별도 재무제표 기준일 수도 있고요. 82.87%면 낮은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 특성상 R&D 투자를 고려하면 이게 아주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규모 R&D 투자를 뒷받침할 재무 여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임상 단계에 따라서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분명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재물 상태가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 느낌도 드네요. 그럼 시장은 이런 한올바이오 파마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PBR, ROE, PER 이런 지표들 궁금한데요. 네, 2025년 연말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된 지표들을 보면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주가가 회사 순자산의 몇 배냐 하는 거. 이게 3.49배. 그리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돈으로 얼마나 벌었냐 하는 건데 이게 1.42%.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냐. 이게 무려 74.1배입니다. 잠깐만요. PER 74배요? 와, 이거 진짜 높은 수준인데요. 현재 버는 이익에 비하면 주가가 엄청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아까 자료에서 지적했다는 그 밸류에이션 부담, 그거랑 딱 연결되는 지점이겠네요. 정확하십니다. PER 74배는 현재 이익 규모만 보면 분명히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지금 실적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지금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 성공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 이걸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자료에서 언급된 그 PS 비율, 주가 매출 비율 10.1배, 이것도 동종 업계보다 높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대만큼 신약 개발 성과가 안 나오거나 지연되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건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회사의 가치평가 이면에 숨겨진 기대와 위험을 확인했네요.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요 주주 현황도 좀 보죠. 시대 주주는 주식회 계용도형계입니다. 자료 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약 31.75%, 6월 기준으로는 31.24%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도 주요 주주입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9.62%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9월 11일 기준으로 9.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회사가 스스로 주가 안정이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2025년 3월에 약 32억 원 규모의 자사주, 11만 주죠. 이걸 사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 자사주 매입이요. 네, 이게 뭐 회사가 현재 주가가 좀 싸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죠. 바로 어제 2025년 9월 11일 주가 움직임과 그 배경입니다. 전날 주가는 어땠고 왜 움직였을까요? 네, 어제 9월 11일 종가는 자료 출처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3335원 또는 네이버 금융 기준으로 보면 33,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각각 0.45% 또는 0.15% 오른 거죠. 아주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33,500원까지 갔다가 32,80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니까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네요. 뭔가 특별한 호재성 뉴스가 있었던 걸까요? 어제 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요. 회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그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바이오탑 있잖아요. 이게 2025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정장제 저방 시장에서 점유율 20.2%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바로 어제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아, 바이오탑 1위 소식.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그 안정적인 기반 사업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경쟁력도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뉴스였죠. 신약 개발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렇게 기존 사업이 든든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이 튼튼하다는 뉴스가 어제 주가를 살짝 밀어 올렸더군요. 그럼 신약 개발 쪽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나요?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로요? 네,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도 중요한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인 9월 3일에는요.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를 통해서 핵심 파이프라인인 바토클리맙, HL161BKN이죠. 이게 그레이브스병 환자 대상 임상 이상 시험에서 치료를 중단했는데도 6개월 동안 효과가 유지됐다는 꽤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와, 치료 중단 후 6개월이나요? 그건 대단한데요? 그렇죠. 약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 얘기할 때 말씀드린 2025년 2분기 실적 개선 및 흑자 전환 소식 7월 30일에 발표됐죠. 이것도 회사의 펄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 기여했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면 2028년까지 총 8건의 주요 임상 결과가 차례대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개별 뉴스들이 모여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만들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회사 내부 뉴스 말고 뭐 정부 정책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 같은 외부 요인들도 주가에 영향을 줄 텐데요. 이런 건 어떻게 작용할까요? 물론입니다.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먼저 정부 정책을 보면요.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R&D 지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육성 정책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약값을 통제하려고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건강보험 정책을 바꾼다든지 하는 건 회사 수익성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는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해외 규제 당국의 신약 승인 정책이나 절차 변화가 파이프라인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시장 전체의 분위기나 테마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시기에 어떤 산업이나 기술이 확 주목받는 테마가 형성되곤 하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신약 개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제약 바이오 성장주 이런 테마랑 밀접하게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관련 분야에서 다른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거나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오면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같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뮤노반트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의 발표나 계약 관련 소식 하나하나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팬데믹 때처럼 예상치 못한 글로벌 보건 이슈가 터지면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하고요. 자, 이제 경쟁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도 경쟁은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자료들 보면 경쟁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경쟁사 대비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진 강점 그리고 약점은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이걸 알아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네, 자료요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강점은 역시 혁신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이죠. 특히 FcRn 저해제인 바토클리맙과 그 후속으로 개발 중인 IMVT1420, HL161ANS,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탄파노셉트, HL036,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바토클리맙의 경우에요. 기존의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 정맥주사 IV 제형 말고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피하주사 SC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 이게 투약 편의성을 엄청 높여서 시장에서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다고요?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약점도 명확합니다. FcRn 저해제 시장에는 이미 벨기에 제약사 아제넥스가 개발한 비브가르트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 약물이 출시돼서 시장을 먼저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올바이오파마와 이뮤노반트가 성공하려면 그냥 약을 출시하는 걸 넘어서 경쟁 약물보다 확실히 더 좋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속 파이프라인인 HL161ANS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자가항체 이지지 수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낮춘다. 이런 점들을 임상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죠. 시장에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갑상선암병증 TED 임상 3상 결과, 이게 앞으로 아제넥스와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나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자료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가 정말 치열하군요.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한올바이오파마의 전반적인 미래 전망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미래 전망은 결국 임상 성공 여부,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상 결과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핵심 파이프라인인 바토클리맙의 주요 임상 3상 결과 발표입니다. 특히 중증근무력증 MG하고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병증 TED 임상 결과가 중요하고요. 성공하면 빠르면 2026년에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와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둘째, 또 다른 핵실 파이프라인이죠. 안구건조증 치료제 탄파나셉트 HL036. 이것의 임상 3상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미국 FDA 승인 여부입니다. 만약 성공하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대하는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클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셋째, 신약 개발이라는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기존 의약품들, 특히 바이오탑 같은 것들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넷째, 이뮤노박트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 중국 같은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총 8건의 임상 결과들, 이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을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될 겁니다. 재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R&D를 뒷받침할 안정성은 어느 정도는 확보된 걸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어떤 제언들이 있었나요? 투자를 만약 고려한다면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네, 제공된 자료들에는 투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들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이거예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과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라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전략들을 정리해보면 신약 후보 물질들의 임상 진행 상황, 그러니까 성공이냐, 지연이냐, 중단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 최종적인 상업화 성공 가능성, 이걸 면밀히 추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 같은 주요 이벤트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 개선 추이도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글로벌 파트너십 성과 역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니까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업 주가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주가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할 매수 전략, 그렇군요. 긍정적인 요인들이랑 혹시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 같은 것도 제시된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계속 강조했던 자가 면역 질환, 안구 건조증 같은 성장 잠재력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강력한 파이프라인 보유, 최근 확인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 구조, 물론 아까 얘기한 위험 요인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을 꼽고 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도 자료에 언급됐습니다. 참고로 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1차 매수가 3만 2천 원에서 3만 3천 원 사이, 2차 매수가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제한하면서 손절가는 2만 8천 원, 목표가는 4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네, 구체적인 가격까지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료에 나온 하나의 관점, 하나의 제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청취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아래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자료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분석하는 거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투자의 다른 얼굴, 바로 위험 요인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특히 신약 개발 기업은 그 변동성이 더 크죠. 자료에서 지적하는 주요 위험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위험이죠. 역시 임상 실패 또는 지연 리스크입니다. 신약 개발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아요. 과거 한울바이오파마의 안구 건조증 임상 결과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임상 실패나 의미 있는 데이터 확보 실패 혹은 임상 지연 소식은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아까 얘기했던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높은 PER, PS 비율, 이건 미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됐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주가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경쟁 심화 리스크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모두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고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더 좋은 신약 개발 성공이나 더 빠른 시장 진입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죠. 넷째,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R&D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주요 임상에서 실패하거나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건 유상증자 같은 걸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부채가 늘어서 재무 부담을 키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신약 허가받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FDA 같은 규제 당국이 예상치 못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을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라는 기반 위에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치워나가는 모습, 최근의 실적 개선과 그 이면의 재무적 고려 사항들,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와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회 요인과 또 명백한 위험 요인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현재와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은 큰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가려는 기업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발표될 핵심 파이프라인, 즉 바토클리맙과 탄파너셉트의 임상 결과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임상 결과 발표 시점과 그 내용을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한올바이오 파마와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의 FcRn 저해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이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요. 현재 아제넥스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전체 판도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또 국내 바이오텍 산업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점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